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오늘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바로 이정재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개봉이 2주가 남은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면 네. 감독님 입장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피가 마르네. 떨리기도 하고 네, 어떠세요, 요즘 심정이? 기자분들 시사회 때 되게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안 떨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다 또 영화인들이시고 하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최선을 다했다. 여기까지는 내가 끝까지 다 할 만큼 네. 했다라는 생각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관객분들과 이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떨리는 이 긴장도가 이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막 그냥 쿵탕쿵탕 있습니다. 그 영화계에서 다 잘 아시고 또 계속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영화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같지는 않잖아요. 네, 물론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일찍 본 사람으로서 기자 그 시사회 결과가 어떨까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 호평일색이에요. 2주 전 상황이고 사실은 감독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솔직히 좋으셨죠? 아유, 물론 예, 좋죠. 예, 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잘 봐주신 것만큼 네. 더 잘 써주신 것 같아서 위로의 마음을 좀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네. 마음 생각도 좀 들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는 물론 배우도 영화에 모든 것을 투여하지만 네. 더군다나 각본도 쓰셨고 예. 또 연출도 하셨고 모든 걸 다 챙기셨잖아요. 예. 뒷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챙기셨던데 그런 상황이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4년, 5년 동안 잡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침내 어쨌건 마감이 되니까 네네네. 굉장히 속 시원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DI를 작업하면서 네네. 이제 끝입니다. 감독님 여기서 더 아, 하시면 개봉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음. 약간 조금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 네. 조금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의 한 그 어떤 장면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보면 뒤에 액자 중에서 진인사 대 천명 써 있던 액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진짜 네.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지금 천명을 기다리시는 것 같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그 영화의 그 뒷얘기들도 사실은 너무 재미있어서 네. 그런 얘기를 먼저 물어보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사실은 연출과 주연까지 겸한다는 것까지는 사실은 상상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각본까지 쓰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다는 느낌이 네. 있고 사실은 영화를 처음 보고 나서 놀란 것은 굉장히 뛰어난 각본이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시작할 때. 남산이라는 이제 최초 시나리오 초고를 이제 접하게 됐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몇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흥미가 있고 네네. 그래서 잘 수정을 한다면 또 정우성 씨하고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판권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시나리오를 막상 이제 고치려고 하면서 여러 감독님들과 여러 작가분들을 만났지만은 이제 굉장히 좀 뭐 방향성이 안 맞아서 같이 함께 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도중에 이건 좀 풀기가 어렵다 네. 해서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말씀인 즉 처음에는 사실은 연출 의도까지는 없으셨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점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정재 감독님의 의지 하나로 사실 밀고 온 프로젝트처럼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깡으로 밀어붙인 게 조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전에 시나리오를 써보신 적이 없으시면서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그 작업이 물론 노고의 산물이었고 또 재능의 산물이었겠지만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떤 기분 드시나요? 시나리오를 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야기를 어떻게 풀지 또 캐릭터들은 어떻게 구성을 할지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감독님이나 시나리오 작가분과의 어떤 그런 만남이 성사가 되지 않고 시간만 계속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트리트먼트라도 좀 이제 적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호와 정도라는 인물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네. 사실은 그 초고에서는 평호 원탑의 영화였거든요. 네. 근데 우성 씨하고 같이 하고 싶으니까 아, 우성 씨가 평호를 하던 제가 평호를 하던 두 명이 좀 팽팽하게 좀 부딪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이 두 명을 동등하게 이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목록을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이제 써 나가게 되다 보니까 트리트먼트가 되고 수정고가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됐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영화는 누가 봐도 완벽한 투탑 영화로 보이잖아요. 그 두 캐릭터가 얼마나 팽팽한가 서로가 비슷하면서도 겹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양쪽이 거의 완벽하게 대비가 돼요. 두 사람 바로 밑에는 굉장히 충직한 그 부하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게는 각각의 약점이 되는 사람이 또 한 명씩 있고 그러다가 약점을 서로가 건드리기도 하고 방콕까지 가게 되면 두 사람에서 사이에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르 영화에서 팽팽한 투탑 영화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상적인 구도가 있을 텐데 그게 영화에서 너무 잘 구현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영화를 봤을 때 재미난 요소들 중에 아 저런 건 참 잘했다 혹은 야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해냈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다 보니까 인물 간의 어떤 그런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제 역시 그렇겠네요. 연기자들이 이제 또 힘을 받아서 연기를 꽤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라든가 또 그 명분이 또 그럴싸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이 사람의 명분과 이 사람의 명분이 달라서 또 부딪히게 되어야지 또 스파크라는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근데 또 스파크만 나다가 보면은 또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반전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정우성 씨, 그 다음에 또 이정재 씨 이 두 분을 생각하면 데뷔 시기도 비슷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93년, 94년이고 23년 만에 두 분이 다시 협업을 하셨다라는 게 무엇보다도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정재 씨를 캐스팅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활을 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성 씨랑 태양은 없다 이후로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 우리 태양은 없다 찍고 5년이 지났어요. 우리 빨리 뭘 해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뭘 할까 또 감독님들 만나면은 우리 둘이 같이 나오는 거 빨리 시나리오 좀 기획해 주세요. 뭐 김성수 감독님한테도 뭐 부탁을 해서 같이 시나리오를 또 셋이서 또 쓰기도 하고 아, 그래요? 몇 번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함께 또 빨리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서 중간중간마다 다 성사가 안 되고 중간에 이제 포기가 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너무 오래 지나니까 우성 씨 이제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우리 진짜 꼭 해야 돼요. 자기도 빨리 나가서 찾아오고 나도 빨리 나가서 찾아올 테니까. 또 액션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조금만 걷고 조금만 뛰어도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남산이라는 시나리오를 찾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좀 고쳤는데 시나리오를 처음 써보니 이제 얼마나 미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성 씨한테 이거 어떠냐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는 우성 씨가 선뜻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 이 양반 진짜 이 정도 시나리오 가지고 지금 내가 아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말이 여기까지 아마 찼을 텐데 거절하기 어렵죠. 친구니까 아 그냥 좀 더 써보세요. 그랬던 과정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우성 씨하고 요즘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우성 씨가 그때 당시에 거절했었던 이유를 솔직하게 또 요즘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예. 감독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연기자가 연출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 있어서 따가운 시선들이 많고 또 그것을 또 이겨내면서까지도 또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큰 숙제가 있는데 정우성이랑 이정재가 또 같이 영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그만큼 또 재밌고 좋은 영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큰 숙제인데 왜 큰 숙제를 2개씩이나 이고 가려고 하느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연출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캐스팅을 해서 더 연출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거절을 또 했다라고 또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또 친구 생각하는 마음이 또 깊이 있었구나 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첫 신사부터 꽝 하고 부딪히는 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청담동 부부라고까지 부부싸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이제 둘이 절친이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도 같이 하고 뭐 청담동 부부까지도 하고 뭐 그런데 영화에서까지도 뭔가 브로맨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상 너무 식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립하고 부딪히고 폭발시키고 뭐 이런 거가 좀 더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네. 더 재미있으시지 않으실까. 액션으로 변환된 결혼 이야기 같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네. 정우성 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이정재 배우님이 영화계에서 굉장히 덕을 많이 쌓으셨구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화에 카메오로 나오는 사람들의 그 면면 네네네. 같은 건데요. 네네. 뭐 황정민 씨나 이성민 씨처럼 극 중에서 카메오지만 확고하게 어떤 그 장면에서 그 너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박성웅 씨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네, 팀원으로 그냥 대사도 별로 없잖아요. 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그 배우들이 약간 드림팀처럼 네네.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런 캐스팅은 직접 관여를 하셔서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나요? 저는 솔직히 쑥스러워서 부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하고 같이 이제 공동 제작을 하는 사나이 픽처스 네. 한재덕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또 이제 정우성, 이정재가 나오는 영화인데 좀 조금씩이라도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일단 다 돌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겠다라고 답장을 해 주셨고 다들 주연급 배우분들이어서 스케줄이 너무나도 그렇겠네요. 빡빡하신데 그 일정을. 이분들이 다 나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좀 감사하지만은 덜컥 겁도 났었던 게 아니 이 유명하신 분들이 계속 영화 중간마다 계속 나오면 영화를 과연 재밌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카메오진이 너무 화려해서. 물론이죠. 네. 고민을 해서 한 번에 나와서 한 번에 퇴장을 하는 거는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래서 도쿄 장면을 다시 이제 네. 좀 시나리오를 조금 수정을 해서 만들게 됐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첩보 액션 스릴러를 보면 기대하는 몇몇 가지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첩보 액션 스릴러가 긴장감이 없거나 박진감이 없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영화에서 핵심적인 모티브로 갖고 오는 게 첩보 액션 장르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겁니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지간의 스파이를 찾아라 네네네. 이거지 않습니까? 뭐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어떤 모티브를 끌고 들어와서 얼마나 장르적으로 잘 구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단 재밌습니다, 영화가.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제 한국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화에서 끌고 들어오셔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식을 한 건데 그 사이에서 이물감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 부분이고요. 1980년대라는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지독한 혹독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즐겁게 잘 즐겨온 특히 할리우드가 제일 잘 구사하는 첩보 액션 스릴러라는 장르가 있는데 네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접합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으로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명분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막 드러나지 않는 메시지가 살짝 정도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극심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놓고 독재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갈등을 잘 표현해낸다면 80년도를 좀 다르게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80년도를 스파이 액션이라는 장르성에서 좀 세련되게 좀 보여줄 수는 없을까. 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 영화에서도 스파이 액션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면서 박진감 넘치는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아주 살짝 집어넣는다면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저도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봤었던 영화를 보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항상 조금 새로운데 그런 영화가 이제 항상 눈에 띄고 조금 더 보고 싶고 뭐 이러다 보니까 관객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조금 다른 것들을 80년도도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고 한국형 스파이 액션도 조금 다르게 찍고 이렇다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호감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장르 영화라서 사실은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막 박진감 넘치는 무슨 액션, 더군다나 총격전 이런 걸 이제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와, 이정재 감독님은 상업적인 거로도 굉장히 절묘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일단 했어요. 왜냐하면 액션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가 깊어질만 하면 액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잘 분배한 느낌이 일단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액션이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액션이 자 이제 액션 나올 시간이니까 액션 보여줄 게가 아니라 그 액션 자체가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이잖아요.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 액션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일단 영화를 볼 때 굉장한 재미가 있고요. 액션 장면들을 연출하실 때 사실은 또 4개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서울에서 찍은 장면도 있다고 살짝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실토하시죠. 네. 스파이물이다 하면은 그래도 해외 촬영이 좀 있어야지 좀 이게 근사해 보이잖아요. 네네. 이 헌트에서도 네. 아 그래 이게 스파이 액션물인데 일본이나 뭐 조금 뭐 홍콩 뭐 이런 데가 조금 같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해외 촬영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초반부에 등장하는 워싱턴 장면과 그 다음에 중반부에 나오는 도쿄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태국 장면인데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세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못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도쿄하고 방콕, 태국 방콕은 한국에서 찍어야 되겠다. 인물이 어느 건물로 들어가서 뒷골목으로 나가서 뒷골목에서 총격신을 벌인다면 부산이나 어느 도시의 골목에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콕 같은 경우는 무슨 리조트나 골프장 같은 데서 좀 찍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은 워낙에 이제 미국은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미국은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워싱턴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도 나가는 게 어렵고 그렇겠네요. 미국에서도 들어오라는 허가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촬영 마지막까지도 허락이 안 나서 결국에는 미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찍었습니다. 아, 여의도예요? 아, 이런 건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오히려 더 관객 입장에서는 신나죠. 왜냐하면 야 이게 여의도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연기도 하셨겠지만 당연히 더 큰 눈으로 항상 감독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텐데 이런 규모 큰 장면들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혹은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 보조 출연 연기자분들과의 동선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앵글에 대한 이야기는 메인 연기자하고만 하지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그 디렉션만 가지시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아 내가 좀 더 알면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실 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다 일일이 드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그 연기의 동선이 영화상에 잘 잡혔습니다. 방콕 장면이 특히 그렇겠네요. 특히 그렇죠.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1983년도가 일단 영화의 시점이지 않습니까? 뭐 50의 가장 엄혹한 시기 중에 한 시기이기도 하겠지만 83년도를 선택하시게 된 것은 아웅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꼭 연관짓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애둘러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그 유사한 컨셉의 장면을 찍어야 하니까 제 나이 또래의 분들만 하더라도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하기에는 저도 싫었고요. 그렇다고 애둘러 비껴가기에도 또 싫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진짜 같아 보이게 하고 어느 정도를 영화적으로 풀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연도는 그 해에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어떤 사건을 좀 당겨오시고 맞습니다. 어떤 사건은 살짝 더 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로 각색이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칸 영화제에서 처음 이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 호평도 굉장히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았어요. 이번에 국내 평에 비해서.
그런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영화의 80년대의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외국 관객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외국 관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개봉될 때의 상황일 텐데 네네. 사실은 20대들이 아웅산 사태 모르시죠. 이런 거는 네. 알 수 있지만 네네. 영화의 어떤 구체적인 무슨 네네. 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관객들한테 이 기본 이야기를 설득시키는 게 네네.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설정들은 레이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레이어를 꼭 이해하셔야만 이 인물이 네. 왜 김정도 이름 앞으로 돌격하는지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밌게 더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건들을 모르셔도 굳이 이 두 인물이 갈등하고 충돌하고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그 두 인물을 이해 못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사실은 그래서 더 두껍게 만들지 않고 네. 최대한 더 얇게 만드는 오히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알면 더 이렇게 또 이면을 생각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네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모든 상황에서 그 두 인물이 왜 그러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남겨진 뭐가 없다는 면에서 굉장히 말끔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드리게 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 이후에 업로드를 하게 되니까 네네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네네. 여쭤보고 싶어서 정반부를 좀 여쭤보게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이정재 배우님께서 연기하셨던 이 박평화라는 인물의 실패에 관한 영화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인물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13년 동안 믿어왔던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뒷부분에 가면 깨닫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이 박평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만들어내시고 또 직접 연기하신 분 입장에서 이 인물의 잘못, 실패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버림받고 본인이 뭔가를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유정일을 통해서 뭔가는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루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까지도 이루고 싶어서 과도한 무언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그냥 다음 세대에 그냥 툭 맡겨두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유정에게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의미가 더 큰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마지막에 이제 맞붙는 순간을 보면 한 인물은 독재를 막으려고 한 거고요. 네네. 또 한 인물은 전쟁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네. 근데 전쟁을 막으려는 인물의 입장에서 취해야 되는 행동과 독재를 막으려고 하는 인물이 취해야 되는 행동이 방콕에서 서로 반대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건데요. 그 점에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그 강렬한 어떤 대결들이 있게 되는데 두 인물의 어떤 심리를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박평화라는 인물을 김정도라는 인물은 사실은 몰랐던 거죠. 네. 마지막 순간에. 네. 근데 반면에 박평화라는 인물은 김정도라는 인물을 알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둘의 차이가 마지막 순간에 박평화의 어떤 돌출적인 행동을 김정도가 이해하지 못해서 네.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그렇게 거대한 파국이 되는 네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 두 인물 사이에서의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우정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적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거라고 그 파악하시나요? 두 개가 다 섞여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라스트의 그 두 인물의 그 모습이 네. 그 전에 매직 미러를 사이에 두고서 서로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네.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울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대화를 하지만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조금 둘이 같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이미지적으로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둘이서 육탄전을 벌이면서 네. 같이 뒹굴고, 뒹구르면서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 둘이 한 몸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또 시각적으로 좀 보여지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이 앞에와 또 다른 맨 마지막에 그 두 인물이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네. 하나로 좀 이렇게 좀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연출적으로 굉장히 또렷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 장면부터 이제 두 분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양복을 입고 있어요. 네, 약간 갈색 쪽의 양복 옷을 네, 입고 네, 있고
또 그다음에 정우성 씨는 이게 파란색 쪽의 맞습니다. 양복을 예, 입어서 예, 예. 다른 양복을 입은 게 확연히 보이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한쪽은 해외 팀이고 한쪽은 또 국내 팀이고 네네네. 또 그다음에 한 명은 이 안기부에서 13년 있던 사람이고 네. 한 명은 이제 막 들어온 네, 사람이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다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의상도 비슷해지고요. 네. 그러다가 방콕에 이르게 되면 넥타이 정도만 제외하면 맞습니다. 두 사람이 의상이 거의 비슷한 양복이에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폭발까지 있게 되면 쟤를 뒤집었으면 똑같아 보이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연출적으로도 그대로 보이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결국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남과 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되면 두 사람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인 거죠. 네. 그 의도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거대한 폭발과 함께 그 제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또 너무 멋있게 처리가 돼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뭘 본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어떤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네네. 진짜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네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사실은 3년 전 도쿄에서 박평호라는 인물은 어디를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가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복선처럼 네네. 보이는데 근데 정작 그 인물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본인이 떠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어딘가로 보내고 싶어 하죠. 네네네. 그러면서 여권을 만들어주는데 그 여권의 이름을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갱생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네. 혹은 변화 가능성이라고 그럴까? 네네. 거기서 희망을 찾는 영화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인물은 본인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왜 다음 세대를 변화하는데 본인이 조력을 다하는 것으로서 에필로그가 끝나게 되는 걸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마도 평호라는 인물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쫓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작게나마 하고 싶었었던, 작게나마 깨달았었던 그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그냥 조용히 그냥 얘기해 주는 정도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관객분들이 사실 그 부분은 좀 지나가는 대사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 평호와 어린 유정이 포장마차에서 하는 대사 중에서 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멍청해라는 말을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하게 됐는데 지나가는 대사라고 생각하셔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거하고 연관선상에서 봤을 때 그래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하는 의도가 뭐 살짝 아주 살짝 깔려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그쪽에서 어떤 강한 인상을 받지 않을까?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헌트라는 영화로 다시 한번 이정재라는 어떤 우리가 좋아했던 스타 배우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건데요. 이전까지 얘기를 또 약간 좀 네, 여쭤보고 네, 네. 싶습니다. 또 언제 모시나 싶어서. 자주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다시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일단 찾아보니까 우연히도 올해가 30년째예요. 네. 1993년도에 네, 데뷔하셨지 횟수로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네요. 예. 이정재 배우님 이런 배우를 생각하게 되면 가장 제가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점이 어떤 건가 하면 30년을 활동을 하면 아무리 외모나 혹은 연기의 재능이나 이런 걸 타고나신 분들이라도 이미지도 쓰면 줄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팬들도 그렇고 관객들도 그렇고 지겨워지는 순간이 예, 당연히 오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예. 매너리즘도 생기게 네, 되고. 네. 근데 한 30년간 활동하신 다른 배우들 혹은 뭐 영화사의 어떤 느낌들 같은 걸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이미지 소모가 적으신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제가 볼 땐 배우로서의 어떤 타고나신 부분보다도 생활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태도랑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추측이 되기도 하는데 이정재 배우님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악역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예. 예, 그동안 이 위치나 이런 상황을 보면 악역을 하실 분은 아닌데 악역이 꼭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네네. 그런데 일단 최동원 감독 영화 두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역을 네. 하셨고요. 다만악에서 같은 작품을 네, 보게 네. 되면 굉장히 악역으로 이 장르에 특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악역을 맡는다는 데에서 별로 이렇게 꺼리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도둑들 같은 경우는 와, 이 배우들이 다 함께 나온다고요?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저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사를 제안받았을 때는 저 이거 못해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염석진이라는 인물이죠. 네. 아니 제가 도둑놈도 하고 뭐 한여에서 뭐 진입하는 못하는구나. 불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네. 그리고 또 저도 제 정서상 나라를 팔아먹는 일은 이건 안 됩니다. 네.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대사 때문에 영 이렇게 딱 저를 잡고 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그 대사 때문에.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를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해방될지 몰랐었다라는 그랬겠죠.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목숨을 거는 독립군 역할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 사실 진짜 해방될지 모르고 살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의미가 있는 캐릭터다라고 해서 이제 네.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다만학에서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봤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캐릭터가 사실 내 손에 죽기 이게 어떤 인물이다라는 것도 소개가 별로 안 되어 있고 네. 백지 상태라고 느껴졌는데 황정민 선배가 그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바로 네. 시나리오 읽고서. 형 이거 진짜 할 거야. 그랬더니 난 하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그럼 나도 할게요. 그러고 하고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캐릭터를 어떤 만들기 캐릭터로 해야 될까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조금 얘는 뭐지 하는 그런 미스터리를 조금 더 살리고 그 인물에 대한. 네네네. 네. 얘는 뭐지라는 그 미스터리를 살린다 보면은 그 외형적인 거에 있어서도 얘는 뭐지? 액션적인 거에 있어서도 얘는 좀 특이하게 액션을 하네?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궁금증을 조금 더 살린다면은 뭐 악역으로서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처럼 이제 연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우가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 항상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만학에서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작품을 보면 이정재 배우님께서 저 캐릭터를 만들 때 목소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이번에도 저는 사실은 이 아무것도 영화를 믿을 수 보면서 없어. 제가 느꼈던 것은 평상시하고 달리 훨씬 더 목소리가 낮고 네네. 굵게 내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 두 캐릭터를 사실은 더구나 이번 헌트이기도 하고 예, 예. 더욱 도드라지는 것은 사실은 다만학에서이기도 예. 하고 이 목소리를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볼까요? 캐릭터를 받아서 네. 이제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남자 배우들은 사실상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서요. 아 그러네요. 의상하고 네. 네. 뭐 머리를 조금 바꾼다든가 네. 그 정도밖에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면 비주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거에서는 그 정도 한다면은 좀 다른 건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목소리 톤에서도 조금만 좀 거북스럽지 않을 정도의 컬러를 조금씩만 좀 바꿔준다면 외형적인 것과 사운드적인 것이 맞물려져서 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영화에서는 조금 더 낮은 톤으로 어떤 데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톤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레인지를 좀 찾아가면서 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 내가 들어갔다 치면 난 씹던 거면 선수를 안 써. 짐승의 배를 가르고 저녁에 술에 취해 들어왔어 우리 현재들을 빼곤 했지. 그런 과정에서 탄생된 인물 네, 그렇게 네,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만약에 이정재 배우님에 대한 어떤 아주 짤막한 한 2분 3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반드시 들어갈 것 같다라고 떠올리는 장면이 사실은 관상에서의 등장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 장면은 사실은 모든 감독들은 영화 속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을 어떻게 등장시킬까를 굉장히 고민하죠. 네네. 근데 그 장면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딱 그렇게 밑에서 위로 점점점 걸어 올라오는 순간 저 인물은 엄청난 거물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게 되고 네네네. 그게 실제로 관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 찍을 때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재림 감독님이 이 장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구나. 영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구나라는 게 막 바로 사냥을 하고 가지고 여기 멧돼지 다리가 막 그냥 피가 철철 흘리는 어깨에 뒤집어 쓰고 네. 그 다음에 막 마치 그냥 동네 깡패 같이 막 그냥 뒤에 막 그냥 덩치들이 막 같이 오고 또 네. 앞에서 검은색 개가 막 멍멍멍멍 짖고 막 강호 형은 막 두려워하는 그 표정을 막 짓는데 막 그걸 다 슬로우로 찍고 그쵸.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힘을 줘서 찍고 있는 그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 이 이야기가 수양대군이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면서부터 영화의 세계가 확 달라지는 거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공들여서 찍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대로 중요한 장면에서 제대로 중요하게 연기하셔서 사실은 홈런을 날린 케이스인데요. 두세 가지 질문만 드리면서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저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계실 텐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94년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영화를 이제 처음 막 하시게 되면서 제목 자체가 젊은 남자예요. 그러면서 당대에 막 신선하게 떠올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이정재라는 배우가 그 영화로 이제 혜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또 그 유명한 모래시계의 제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의 오늘날의 이정재 씨 어떤 토양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젊은 남자와 모래시계 물론이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 94년, 95년 젊은 남자와 모래시계를 찍을 때 벌써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 나이에 그 경력밖에 안 됐는데 거의 원탑 주인공 영화를 하게 됐으니까 뭐 배창호 감독님이시라는 당대 최고의 뭐 감독님이셨는데 뭐 너무 기뻤고요. 감독님에게 연기를 거의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화도 많이 배우고 참 그랬었던 기억이 참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시계 당시에 이제 모래시계하고 젊은 남자하고 동시에 같이 찍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 촬영 갔다가 저 촬영 갔다가 하면서 젊은 남자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화려하게. 앞으로 내리고 모래시계 찍을 때는 막 뒤로 올백으로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젊은 남자 촬영 가서 찍고 저녁에는 모래시계 현장 가서 찍고 그러는데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되니까 스트레이트 파마를 갖다가 달리는 차 안에서 막 하고 중화제를 바닥에서 막 뿌리면서 다시 중화시킨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머리 빨리 감고 그 다음에 또 촬영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막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요. 이정재를 지금까지 유지시켜주는 그 작품 두 작품이죠. 정말 주마등 같으시겠다. 앞에 뭐가 쫙 흘러가는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두 질문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오징어 게임 얘기예요. 잠깐만 여쭤보게 되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은 예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로 국한해서 말한다면 사실은 국제적으로 볼 때 기생충하고 오징어 게임에 필적할 만한 작품은 현재까지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에미상 후보까지 오르셨고요. 나무주연상 후보에 또 골든글로브에도 후보까지 오르셨고요. 그런 거대한 성공을 거두셨는데 애초에 연기할 땐 당연히 그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이죠. 할 수가 없죠. 오징어 게임으로 말하자면 지금 제 17전성기에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상황에서 헌트까지 감독으로 데뷔하신 거잖아요. 지난 한 1년을 생각하시면 어떤 판단이 드시나요? 사실 저도 생각하기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관객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좋아해 주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또 많은 어워즈에서 노미네이트가 되고 또 몇 개에서는 또 상도 받고 이런 거는 진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너무나도 기쁜 거는 한국 컨텐츠가 이제 진짜 더 큰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더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이제 진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 옛날 젊었을 때 그 약간 좀 부글부글 끓는 어떤 그런 뜨거움이 456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결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떠올리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하셨던 건데요. 오징어 게임 2는 현 단계에서 밝혀주실 수 있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 감동을 제가 딱 느끼고 싶으니까 황 감독님한테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황 감독님이 계속 인터뷰를 하고 다니시면서 성기훈이 등장을 할 것이다. 성기훈이 당연히 뭘 할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철이 인형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게임에서 나오지? 라는 궁금증이 있지만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역시 아주 충격적이고 재미난 게임들이 다 구성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게임 안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다라는 설정이 다 끝났대요. 이병헌 선배가 이제 나오신다라는 거. 네네. 또 잠깐 힌트가 있었죠. 공유 씨가 나온다라고 감독님은 알고 있지만 공유 씨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된 바가 네.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네. 그 게임과 중요 인물들 설정이 끝나서 네. 그래서 이제 네. 대본을 막 쓰기 시작하셔서 이제 내년에 이제 촬영 들어간다. 내년에요? 네네. 아, 그럼 내년 중에 볼 수 있는 내년에 이제 촬영을 하면 시작해서 후년에 보는 건가요? 건한 또 역시 10개월 정도 촬영을 하니까 내후년에나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24년쯤에. 네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은 사실은 아까도 이 카메라 꺼진 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정재 배우님 같은 분은 사실은 연출도 계속 하셔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 카메라 꺼질 때 잠깐 얘기를 했어요. 향후에 연출 계획이 있으신지. 아,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 이 재능을 썩히는 건가요? 네. 외모를 막 쓰시는 것처럼 연출 재능쯤이야 갖고 있는 아닙니다. 재능이 한 30까지 되니까. 네. 아니,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아니요, 계획이 진짜 없으세요? 아직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네.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안 한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금 불안하고요. 네.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 소재가 생긴다면 또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썼을 때 시나리오 완성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한번 다시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뭔가 나 이제 데뷔했으니까 나 이제 깐느 갔다 왔으니까 빨리 뭘 또 해야지 그런 생각은 다 죽었어 뭐 이런 느낌은 아니요. 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정재 감독님의 두 번째 영화를 볼 것 같지는 않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일에 새로운 또 영화를 연출까지 하셔서 또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아마도 이번에 헌트를 보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시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인터뷰가. 사실 제가 작가님 팬인데 근데 말씀도 너무 재밌게 잘하시고 박식한 내용으로 진짜 제가 컨텐츠를 하나도 안 빼고 계속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훌륭한 그 장소에서 제가 또 직접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요.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정재 감독님,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상, 암살, 다만하게서 고하소서, 그리고 도둑들 이 작품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